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여행 가방이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 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겨울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다. 강민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자신의 아내인 이서연을 벌레만도 못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은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창밖에는 맹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살을 내는 듯했다. 서연은 품에 안긴 생후 1개월 된 아들 준우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아빠의 고성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일말의 부성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완벽했지만 그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인격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응시했다. 당장 그 짐 싸들고 나가. 내 인생에서 오점 같은 너희 모자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으니까. 민호가 씹어뱉듯 말했다. 내가 이사로 승진한 마당에 너 같은 고아 출신의 가난한 여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앞길을 막는 것도 정도가 있지. 위자료는 땡전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마. 네가 그동안 내 집에서 먹고 자며 축낸 돈만 해도 얼만지 알아. 오히려 내가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니 조용히 사라져. 서연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배경을 숨긴 채 평범한 아내로서 헌신해왔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돈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기 위해 시작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민호는 그녀가 가진 것이 없다고 믿는 순간부터 서서히 변해갔고 권력을 쥐게 되자마자 가차없이 그녀를 버리는 선택을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이 아이는 당신 핏줄이에요. 밖은 영하 10도가 넘어요. 지금 우리더러 나가 죽으라는 건가요? 서연이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애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민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취한 오만함과 약자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냐. 어차피 넌 질긴 잡초처럼 살아남았잖아.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실력으로 어디 가서 빌어먹든 알아서 해. 민호는 손을 탁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내일이면 명일건설 회장님 따님이 이곳에 오기로 했어. 그분은 너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우아하고 교양 있고 무엇보다 내 야망을 실현시켜줄 배경이 있지. 너 같은 거렁뱅이와는 숨쉬는 공기부터 다르다고. 네가 이 집에 1분 1초라도 더 머무는 건 그분에 대한 모독이야. 서연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아 눈물을 흘렸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건조하다 못해 서늘했다. 그녀는 민호가 말하는 그 대단한 배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고 있었다. 명일건설은 그녀가 소유한 HJ그룹의 하청업체 중 하나일 뿐이었고 그마저도 최근 실적 부진으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회사였다. 민호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황금 사다리라 착각하며 기고만장하고 있는 꼴이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갈게요. 서연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자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서연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며 울고불고할 줄 알았다. 그래야 자신의 우월감이 더 충족되었을 테니까. 하지만 서연의 태도는 지나치게 당당했고 어딘가 모르게 기품마저 느껴졌다. 민호는
그 묘한 위화감을 애써 무시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주제 파악은 빠르네. 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을 한 손으로 챙겨들었다. 가방 안에는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다. 그녀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낭비했던 자신의 감정과 미련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준우를 더 단단히 안았다.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작은 생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현관으로 향하던 서연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이미 다시 소파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가치조차 없다는 듯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그 오만하고 방자한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조용히 하지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경고이자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 강민호 씨, 오늘 당신의 이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귀찮은 아내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꾸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나가기나 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복도로 나왔다. 센서 등이 켜지며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초라한 행색, 헝클어진 머리, 품에 안긴 아이, 겉모습은 영락없이 쫓겨난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종적인 이서연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멀리서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저 불빛들 중 그녀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민호와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지만 이제 그곳은 지옥보다 못한 곳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소리 없이 열린 뒷좌석 문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우산을 들고 급히 내려와 서연에게 씌워주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HJ그룹의 총괄 비서실장 박전무였다. 그는 서연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태도는 마치 여왕을 아련하는 신하의 그것과 같았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송구합니다. 박전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슬픔을 넘어선 초월적인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통치자로 돌아온 것이다. 박 전무님, 늦지 않았어요. 딱 맞춰 오셨네요.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차에 올라탔다. 따뜻한 히터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묻혀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무덤 위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아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주치의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박 전무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품속에서 잠든 준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네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 전무님,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강민호, 그리고 명일건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도 회장님의 복귀를 공식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전무의 대답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HJ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곧 재계에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올 것이었다.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강민호, 네가 원하던 그 높은 곳이 사실은 얼마나 아찔한 낭떠러지인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네가 짓밟은 게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널 삼켜버릴 거대한 숲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세단이 향하는 곳은 서울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곳, HJ그룹의 본사 타워였다. 이제 서연의 반격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을 내쫓은 민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양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우고 휴대폰을 꺼내 내연녀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드디어 해결했어. 그 칙칙한 여자랑 애새끼. 방금 내쫓았어. 이제 우리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 당연하지. 내일 그쪽 부모님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우리 앞날엔 이제 꽃길만 남았어. 그는 통화를 하며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내려다보며 민호는 자신이 세상을 발 아래 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서연이 어떻게 될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다가올 명일건설과의 정략 결혼과 그로 인해 얻게 될 부와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방금 내쫓은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킬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욕망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는 누군가의 몰락과 누군가의 부활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다. 강민호의 아파트 거실에는 여전히 서연이 남기고 간 한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민호는 그 서늘한 기운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궤적을 그리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다. 숙취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집안을 감도는 이 완벽한 정적. 아이의 울음소리도 없고 궁상맞은 아내의 잔소리도 없는 이 평화가 그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텅 빈 옷장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낡은 옷가지들이 사라진 자리는 마치 암세포를 도려낸 후의 환부처럼 시원해 보였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지난 과거의 흔적을 씻어내는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호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비싼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전형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를 보냈다. 오늘 점심에는 수진과 그녀의 아버지인 명일건설 최 회장과의 식사 자리가 잡혀 있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시작이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가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떨고 있을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에게 쏟아질 스포트라이트와 부와 명예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편 서울 성북동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대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HJ그룹 일가만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저택은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요새와 같았다. 서연은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고 곁에는 박 전무가 공손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카리스마는 주위의 공기마저 압도하고 있었다. 회장님,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준우 도련님은 유모와 함께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의 소견으로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박 전무님, 어제 지시한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구박받던 가정주부 이서연이 아니라 자산 규모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 HJ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신임 회장 이서연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 전무는 태블릿 PC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강민호의 회사와 명일건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강민호 이사는 현재 명일건설 최 회장과의 결탁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일건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급증했고 우리 HJ그룹의 하청 계약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HJ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에게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단한 배경이라는 것이 실상은 빚더미에 앉은 부실 기업이었다는 사실이 우습기만 했다. 재미있네요. 강민호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려 하고 있어요. 그가 최 회장과 손을 잡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서로를 구세주라고 믿고 희망에 부풀어 오를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잔인하게 추락시킬 타이밍이니까요. 서연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오만과 허영심을 철저히 짓밟아줄 계획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그룹 본사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드레스룸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그녀를 위해 제작한 옷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원피스에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걸쳤다. 화려한 장신구는 배제했지만 옷의 재질과 재단만으로도 그녀의 높은 지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민호의 아내로 살며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국을 통치하는 여제로서 세상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간단했다. 내 배경이 아닌 인간 이서연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전까지는 내 신분을 철저히 숨겨라. 서연은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고아 출신의 가난한 여자로 위장하고 민호를 만났다. 민호의 열정적인 구애에 속아 그가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하지만 후회는 어젯밤으로 끝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고 배신자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준우가 잠든 방에 들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세상을 다 바꿔줄게. 같은 시각, 강민호는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최 회장과 수진을 만나고 있었다.
최 회장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명일건설의 자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민호가 최근 승진한 회사가 HJ그룹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었다. 자네, 이번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들었네. 우리 수진이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먼. 앞으로 우리 명일건설과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어. 최 회장이 민호의 잔에 술을 따르며 은근슬쩍 본심을 내비쳤다. 민호는 황송하다는 듯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HJ그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돕는다면 명일건설이 HJ그룹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민호는 자신의 위치를 과장하며 허세를 부렸다. 사실 그는 HJ그룹의 말단 임원일 뿐이었고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수진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그런 민호를 보며 뿌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아빠, 민호 씨 정말 능력 있어요. 이번에 귀찮게 굴던 전처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했대요. 이제 우리 결혼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최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주변 정리가 확실해야지. 결단력이 있구만. 내 자네를 믿고 우리 수진이를 맡기겠네. 조만간 나를 잡도록 하지. 민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봤냐? 이서연, 네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널 치우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리잖아.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도청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연의 집무실로 전송되고 있었다. 서연은 최고층 회장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민호의 역겨운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HJ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들으셨죠? 강민호 이사가 우리 그룹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치고 있네요. 명일건설의 최 회장도 우리와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회장님, 당장 강민호 이사를 해고하고 명일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빠르면 재미없죠.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명일건설이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을 승인해주는 척하세요. 그리고 강민호에게는 이번에 개최될 HJ 자선 경매갈라의 실무 책임자 자리를 맡기세요. 그가 자신이 그룹의 핵심 인재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임원들은 서연의 의도를 파악하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강민호에게 주어질 실무 책임자 자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책임과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독이 든 성배였다. 만약 그 행사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민호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죄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뻔했다. 서연은 그 무대를 완벽한 처형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박 전무님, 갈라쇼의 메인 게스트 리스트를 조정하세요. 명일건설 최 회장과 강민호, 그리고 그네 연녀까지 VIP로 초대하세요. 그날 그들이 꿈꾸던 상류 사회의 정점이 사실은 지옥의 입구였다는 걸 깨닫게 해줄 겁니다. 서연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박 전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서연의 눈동자만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민호는
회사로 복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인사 발령 통지서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HJ그룹 자선 경매 갈라 조직위원회 총괄팀장 강민호. 그것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본사 핵심 부서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축하 인사를 받으며 민호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뭐, 다들 열심히 하면 기회는 오는 법이야. 그는 거만하게 말했지만 그 기회가 사실은 그를 겨냥한 저격수의 조준경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민호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았다. 수진아, 나 이번에 그룹 전체가 주목하는 행사의 총괄 팀장이 됐어. 회장님이 직접 내 이름을 거론하셨대. 이거야말로 내가 차기 임원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거야. 갈라쇼 때 너랑 아버님을 VIP석으로 모실게. 거기서 우리 결혼 발표도 하고 제대로 된 상류층 데뷔를 하는 거야. 수지는 기뻐서 비명을 질렀고 민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사무실을 울렸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 엎드린 신하들처럼 보였다. 그중 어딘가에 강민호가 있을 것이고 그는 지금쯤 헛된 꿈에 부풀어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중얼거렸다. 즐겨도 강민호,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네가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네 그림자가 되어 너를 덮칠 거야. 서연의 복수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마치 체스를 두듯 차분하게 말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폰 하나를 잡기 위해 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킹을 완벽하게 고립시켜 체크메이트를 부르기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다. 강민호와 최 회장, 그리고 수지는 그 포석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다가오는 자선 경매 갈라는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며 서연은 그 장례식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때렸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준우의 옆에 누웠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준우야, 엄마가 반드시 보여줄게.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서연은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이미 민호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서울의 밤을 덮고 있었다. 강민호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고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결제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비서실 직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HJ그룹 자선 경매 갈라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서 갑자기 주요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민호는 이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밑바닥 직원들의 일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악을 쓰고 있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행사가 코앞인데 메인 케이터링 업체가 잠적했다니 말이 돼. 위약금 소송 걸어서 당장 잡아오라고. 내가 이 행사를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는지 알기나 해. 너희들이 내 앞길을 망치려고 작당이라도 한 거야. 민호의 고함 소리에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들은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했지만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변심은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조종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선 갈라는 그의 인생을 바꿔줄 동아줄이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HJ그룹 내에서의 입지는 물론 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오르는 속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명일건설의 최 회장이었다. 민호는 즉시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강민호입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사소한 차질이 있었지만 제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HJ그룹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인데 제가 허투루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최 회장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지금 그에게 남은 유일한 뒷배는 명일건설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자네만 믿네.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해서 이번에 HJ그룹과의 연계가 아주 중요해. 갈라 행사 때 내 체면 좀 확실히 세워주게나. 수진이도 자네만 바라보고 있으니 실망시키지 말게.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 회장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리더라는 착각에 빠져 다시금 거만해졌다. 하지만 민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계약하려고 했던 모든 업체들의 뒤에는 이미 이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울 시내의 한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룸에서 서연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내 최대 케이터링 업체의 대표와 무대 장치 회사의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HJ그룹의 새로운 오너인 서연 앞에서 땀을 흘리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민호 이사와의 계약을 파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위약금은 우리 그룹 차원에서 넉넉히 보상해 드렸으니 손해는 없으시겠죠. 대신 이번 갈라 행사는 제가 지정한 새로운 업체들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계약자는 강민호로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휘권은 제 비서실에서 가질 겁니다. 그가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두세요. 서연의 지시는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가 춤추는 꼴을 구경하려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강민호 이사는 저희가 자재 수급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서연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젊은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내보낸 뒤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는 민호가 겪고 있을 혼란을 상상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협력 업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접촉하는 곳마다 이미 예약이 꽉 찼다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마치 누군가 서울 바닥의 모든 업체를 선점해 버린 것 같았다. 조바심이 난 민호는 결국 수진을 불러냈다. 명일건설의 하청업체들을 동원해서라도 빈자리를 메꿔야 했기 때문이다. 고급 카페에 앉은 수진은 뾰로통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왜 이렇게 바쁜 척해? 나랑 드레스 피팅하러 가기로 했잖아. 아빠가 갈라 때 입을 드레스 최고급으로 맞추라고 카드 주셨단 말이야. 수지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철없는 소리만 해댔다. 민호는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사 준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아버님 회사 쪽 도움이 좀 필요해. 네가 아버님께 잘 좀 말씀드려줘. 이번만 넘기면 우리 진짜 대박 나는 거야. 수지는 민호의 말에 눈을 반짝였다.
정말 그럼 내가 말해볼게. 대신 나 이번 갈라 때 주인공처럼 보이게 해줘야 해. 알았지. 그녀의 단순함에 민호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때였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차창이 살짝 내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너무나 익숙한 옆모습이 보였다. 우아한 선글라스를 낀 채 턱을 괴고 있는 여자의 모습. 민호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 여자는 분명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촌스러운 서연이 아니었다. 명품 코트를 입고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그 여자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서연이,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 왜 그래? 아는 사람이라도 봤어? 민호는 멍하니 멀어지는 리무진의 뒷공무니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내가 헛것을 봤나 봐. 그럴 리가 없지. 그 여자가 저런 차를 탈 리가 없어.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쫓겨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여자가, 그것도 갓난아기까지 딸린 여자가 저런 호화로운 차를 타고 다닐 리 만무했다. 그는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인 것이라 단정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마주친 여자의 분위기는 그가 알던 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한편 리무진 안에서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카페 창가에 붙어 있는 민호를 확인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조롱했다. 강민호, 벌써부터 놀라면 재미없지.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 그녀는 옆에 앉은 박 전무에게 지시했다. 갈라 행사 당일 강민호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접촉하는지 단 하나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보낼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세요. 박 전무는 서연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렸다. 네, 회장님. 명일건설 최 회장의 딸에게 보낼 드레스 말씀이시군요. 이미 디자이너 샵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조품 티가 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진이 가짜 명품을 입고 상류층 사교계에서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바로 모멸감이었다. 며칠 후 갈라 행사 준비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민호는 명일건설의 도움으로 간신히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공금을 유용해서 부족한 자금을 메꾸기 시작했다. 어차피 행사가 성공하면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그는 장부를 조작하고 영수증을 위조하며 점점 더 깊은 범죄의 탓으로 빠져들었다. 그 모든 과정이 서연의 감사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행사 전날 밤 민호는 행사장인 특급 호텔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그의 눈을 현혹시켰다. 그는 텅 빈 무대 중앙에 서서 두 팔을 벌렸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이 그룹의 실세가 되는 날이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울림은 공허하고 쓸쓸했다.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 시각 서연은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내일 입을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들이 즐비했다. 그녀는 핏빛처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내일 벌어질 처절한 복수극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었다. 준비는 끝났어.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 그녀는 세상 앞에서 강민호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강민호는 호텔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불길한 징조였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와. 우리의 날이니까.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파멸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을지도 모른다.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시계추는 멈추지 않고 파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와 같았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HJ그룹 자선. 경매갈라는 그 규모와 화려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강민호는 빳빳하게 날이 선 턱시도를 입고 자신의 팔짱을 낀 수진과 함께 레드 카펫을 밟았다. 수진은 서연이 보낸 가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즐기며 한껏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과 귀에 걸린 보석들은 조명을 받아 번쩍였지만 진정한 상류층들이 보기에는 어딘가 조잡하고 과시적인 천박함이 묻어났다. 민호는 긴장감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오늘 밤은 그에게 있어 인생 역전의 기회이자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단두대와도 같은 무대였다. 곁에 선 명일건설 최 회장 역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HJ그룹의 새로운 경영진과 눈도장을 찍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한 민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민호는 최 회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멈출 수는 없었다. 강서방, 오늘 저녁에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 게 사실인가? 내 듣기로는 베일에 쌓인 분이라 공식 석상에는 잘 안 나타나신다던데. 최 회장이 민호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물었다.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VIP룸에서 경매를 지켜보실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 실무 총괄을 맡았으니 자연스럽게 인사드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민호도 확신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회장 내부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묘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는 장식일 뿐 참석자들의 눈은 오로지 무대 위와 2층에 위치한 폐쇄형 VIP 룸을 향해 있었다. 검은색 특수 유리에 가려진 그곳은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이지만 밖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였다. 사람들은 저 유리 너머에 HJ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앉아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민호 역시 틈만 나면 2층을 힐끔거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건배사를 제의하고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시각 2층 VIP룸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은 무대 아래서 벌어지는 총극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고 곁에는 박전무가 태블릿 PC를 들고 실시간 경매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서연의 시선은 정확히 강민호와 수진 그리고 최 회장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 배불리 먹는 가축들처럼 처량해 보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다. 먹잇감들이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군요. 박 전무님,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프로젝트 알파 개발권을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강민호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서연의 지시는 단호했다. 프로젝트 알파는 표면적으로는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권이 포함된 고가의 미술품 경매였지만 실상은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필요한 함정 카드였다.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권을 따낸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했지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민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 것이 분명했다. 박 전무는 무선 마이크를 통해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사회자의 웅장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HJ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과 함께 세계적인 거장의 조각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작가는 50억 원입니다. 장내의 술렁거림이 일었다. 단순한 예술품 경매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권이 걸린 승부였기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이 개발권을 따내기만 한다면 명일건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HJ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최 회장을 바라보았고 최 회장 역시 탐욕스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방,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해. 내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라도 자금은 융통해 줄 테니. 기죽지 말고 질러. 최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민호는 자신감에 차올라 번호판을 높이 치켜들었다. 55억 민호가 선창하자 여기저기서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60억, 65억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민호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경쟁자들 중에는 서연이 심어놓은 바람잡이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민호의 승부욕을 자극하며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놓고는 적당한 때에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치 인형극을 조종하는 인형사처럼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가격이 80억을 넘어가자 장내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90억 민호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이 금액은 명일건설의 가용자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수지는 옆에서 민호의 팔을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멋있어. 저 사람들 길을 확실히 죽여버려.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그녀의 철없는 응원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민호의 판단력을 더욱 흐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마치 전장의 장군이라도 된 양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반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의 신사가 조용히 번호판을 들었다. 그는 서연이 고용한 전문 딜러였다. 100억.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0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대단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신임도 잃게 될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갔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이킨 뒤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있는 힘껏 번호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120억 더 이상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다. 사회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20억. 12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120억 한 번, 120억 두 번.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VIP룸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멈추세요.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죠. 아주 잠깐 동안만 딜러는 더 이상 번호판을 들지 않았고 사회자의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낙찰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민호님, 와 하는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수지는 그를 끌어안고 뺨에 키스를 퍼부었고 최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등을 두드렸다. 해냈어. 강서방 자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어. 민호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꼈다. 그는 2층 VIP 룸을 향해 거만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마치 회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바로 당신이 찾던 인재입니다라고 외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유리 너머의 주인이 보내는 싸늘한 조소를 보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직후 별실에서 계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민호는 들뜬 마음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그저 빨리 도장을 찍고 이 승리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서연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장은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강 팀장님, 다만 본 계약은 특수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낙찰금의 30%를 현금으로 입금하셔야 하며 잔금은 일주일 내로 완납하셔야 합니다. 불이행 시 위약금은 낙찰가의 2배이며 모든 법적 책임은 낙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민호는 현금 입금이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펜을 들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명일건설 담보대출이면 내일 오전 중으로 해결될 거야. 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안감을 덮어버리고 서명란에 힘차게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 서명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서연은 VIP룸에서 모니터를 끄며 조용히 읊조렸다. 거래 성립. 이제 지옥을 맛볼 차례야. 강민호.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민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는 수진과 함께 호텔 로비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수진의 드레스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은 부러움이 아닌 조롱이었다. 저 여자 봐. 저거 지난 시즌 카피 제품 아니야. 촌스럽게 저런 걸 입고 오다니. 옆에 남자는 그것도 모르나 봐. 끼리끼리 노는 거지. 귓가에 들리는 소리에도 수지는 그저 자신이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알고 콧대를 세웠다. 그들의 무지와 허영심은 비극을 더욱 희극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호텔을 나서기 전 화장실에 들렀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성공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져 보이는 착각이 들었다. 그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애써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일 그에게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이. 차에 올라탄 민호는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은행 업무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다. 강서방, 방금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회사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대출 심사가 보류되었다네.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정오까지 입금 못하면 계약 파기인데 위약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지는 영문을 모른 채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둔탁하게 차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환희는 온데간데 없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의 조항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위약금, 낙찰가의 입에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서연은 준우를 재우고 창가에 섰다. 그녀는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비웠다. 강민호, 오늘 밤은 푹 자도. 내일부터는 단 1분도 편히 쉴 수 없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정확히 민호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HJ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미줄의 주인이 자신이 내쫓은 전처라는 사실은 여전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다. 임페리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파티 장식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엄숙한 계약 체결식을 위한 긴 테이블과 수십 대의 방송사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호는 테이블 끝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지난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은행 대출은 모두 막혔고 사채 시장에서조차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곧 도착할 HJ그룹의 신임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것뿐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명일건설 최 회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민호에게 속아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수진만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이 주인공이라도 된 듯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오빠, 회장님 언제 오셔? 나 다리 아픈데. 빨리 사인하고 쇼핑하러 가자. 수진의 철없는 투정에 민호는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를 갈았다. 제발 입 좀 다물어. 지금 내 목이 간당간당하단 말이야. 그때 행사장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입구를 향해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HJ그룹의 이서연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민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과는 도저히 매치될 수 없는 이름이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니까. 그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마치 민호의 심장을 짓누르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최고급 흑색 정장 바지와 날카로운 캐릴이었다.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민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 드세요. 강민호 씨, 계약하러 오신 분이 왜 그러고 계십니까? 민호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며칠 전 자신이 내쫓았던 촌스럽고 가난해 보이던 아내 이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냉철한 지성이 엿보이는 메이크업, 그리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자태였다. 민호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서연 네가 왜 여기 있어? 민호가 쥐어짜듯 내뱉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호원.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미친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수진과 최 회장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은 민호의 예상과 정반대였다. 도열에 있던 HJ그룹의 임원들과 변호인단이 서연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복창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버렸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고 줄을 대고 싶어 했던 재벌 회장이라니. 이것은 악몽이어야만 했다. 서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강민호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요?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HJ그룹의 회장, 그리고 당신을 이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뒤로 박 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섰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프로젝트 알파의 계약 체결식이자 동시에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얼굴을 감싸쥐며 신음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강민호 이사, 아니 이제는 전 이사군요. 당신은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해 경매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명일건설 최 회장과 공모하여 부실한 자산 가치를 부풀려 우리 그룹을 기만하려 했죠. 서연이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민호가 저지른 비리 내역과 통화 녹취록, 그리고 조작된 장부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장내는 술렁거림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최 회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서연아. 아니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바닥을 기어가며 서연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고 거칠게 뒤로 밀쳐냈다. 서연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설명. 당신이 내쫓은 그날 밤 내 아들에게 했던 짓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나요? 핏덩이 같은 자식을 한겨울 길바닥에 내버리면서 당신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죽든 말든 알바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말에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폭로에 경악하며 민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되었던 강민호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로 전락했다. 수지는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최수진 씨, 어디 가시나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 가품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짝퉁 인생이 참 잘 어울리네요.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드레스가 짝퉁이라는 사실이 생중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야망,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부부였잖아. 그의 말은 찌질하기 그지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부부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제 발로 걷어찬 복입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죠. 계약 조건에 따라 당신은 오늘 정오까지 낙찰금의 30%를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파기되었고 위약금 조항이 발동됩니다. 낙찰가 120억의 2배, 즉 240억 원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240억. 민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갚아? 말도 안 돼, 제발. 여보. 아니,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함께한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민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추하기 짝이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할 듯 오만했던 남자의 말로였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발을 빼냈다. 당신이 그 추운 겨울밤에 나와 아이를 내쫓을 때 그 정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나요? 당신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버렸죠. 법무팀,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강민호와 최 회장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하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즉시 고발 조치합니다. 서연의 명령은 단호했고 자비는 없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호텔 로비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높고 견고해 보였다.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최 회장은 이미 실신하여 구급 대원들에게 실려 나가고 있었고 수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장내를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고독해 보였다. 이것으로 쇼는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시죠. 그녀가 퇴장하자 박 전무와 경호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나갔다. 민호는 멀어져 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의 처절한 외침은 웅성거리는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 그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며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통쾌할 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의 사진을 보았다. 준우야, 엄마가 다 끝냈어.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차창 밖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오는 강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그는 더 이상 서연이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파멸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박 전무님, 출발하세요.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차분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쏟아지는 비가 강민호가 남긴 추악한 흔적들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HJ그룹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시작이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서연이 가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경찰서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강민호는 초라한 행색으로 거리에 내던져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다니던 그였지만 지금은 구겨진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몰락을 대변하고 있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그는 일단 귀가 조치되었으나 이는 자유가 아닌 더 큰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으며 살고 있던 아파트조차 가압류 딱지가 붙어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자 그는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와 함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만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건조한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결과는 같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명일건설 본사로 달려갔지만 로비 입구에서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강민호 씨, 회장님께서 당신 같은 사기꾼은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장 꺼지시오. 경비원은 민호를 잡상인 취급하며 거칠게 밀어냈다. 바닥에 나뒹군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황금 동아줄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라는 것을. 거리를 배회하던 민호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 초점 잃은 눈동자, 그리고 비루한 옷차림.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노숙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코를 막고 피해갔다. 불과 며칠 전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기억이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때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HJ그룹 이서연 회장의 취임 소식과 함께 그녀가 추진하는 대규모 자선 사업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화면 속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당당한 리더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다. 민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연이라면, 과거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라면 한 번쯤은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희망이 싹됐다. 그는 아이 핑계를 대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살 길이었다. 민호는 무작정 성북동에 위치한 서연의 저택으로 향했다. 차비가 없어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날 밤 서연을 내쫓았을 때처럼 춥고 매서운 날씨였다. 그는 육중한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경비원이 나와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민호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버텼다. 서연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는 거세졌고 민호의 몸은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렸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마저 흐릿해지려 했다.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서연이 탄 리무진이었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다.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이 뛰쳐나와 민호를 제압하려 했다. 비켜나, 서연이 남편이야, 준우 아빠라고 민호가 절규하며 소리쳤다.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차가운 무표정의 서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그의 바지를 더럽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오열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나 지금 갈 데도 없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준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서연은 박전무가 씌워주는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 엎드린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깊은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강민호 씨, 고개 드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가 애원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의 손을 피했다. 다시 시작해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지금 당신이 무릎 꿇고 비는 건 나를 사랑해서도 아이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이 필요해서 당신의 그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서연의 지적은 정확했다. 민호의 동공이 흔들렸다. 아니야, 정말 널 사랑해서.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역겹네요. 당신은 내가 가난한 고아라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버렸어요. 영하의 날씨에 갓난쟁이와 나를 길거리로 내몰면서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회장이 되니까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서연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고스란히 되돌아와 목을 조르고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준우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적 없어요. 내 아이에게 당신의 그 추악한 그림자를 들이우지 마세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살려둘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법대로 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치르게 될 거예요.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뼈저리게 후회하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니까요. 민호는 절망감에 휩싸여 멍하니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심판자였다. 가세요. 내 집 앞에서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차에 올랐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리무진이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민호의 귓가를 때렸다. 홀로 남겨진 민호는 빗속에서 통곡했다.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칠 전 자신이 서연에게 주었던 모멸감과 절망감이 몇 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그의 눈물을 씻어내렸지만 가슴 속에 박힌 절망은 씻겨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 너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영원히 그에게 닿지 않을 것이었다. 그 시각 저택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코트를 벗어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서 집 앞에 난동꾼을 끌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확실하게 처리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전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개운하네요. 이제야 정말로 끝난 것 같아요. 민호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그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야망에 눈이 멀어 진정한 행복을 발로 차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는 이제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긴긴 밤을 보내며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파멸을 곱씹어야 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할 줄 알았던 며칠은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카운트다운이었을 뿐이다. 법원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HJ 그룹의 피해 주주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호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급 정장을 입고 거만을 떨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깎은 머리와 쾌란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곁에는 국선 변호사만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을 뿐 그를 변호해 줄 유능한 로펌이나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민호는 HJ그룹 자선 경매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민호는 판결 내용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처럼 느껴져 몸을 떨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고인 강민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을 추징하며 확정일로부터 징역 12년. 민호의 귀에는 그 숫자만이 우문거리며 메아리쳤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기가 감옥이라는 차가운 벽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과 함께 안도의 한숨, 그리고 비난의 야유가 터져나왔다.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수갑을 찬 손이 덜덜 떨렸다.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수지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명일건설 최 회장 역시 구속되어 제 살 길 찾기에 바빴다. 민호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불과 지난 겨울 자신이 서연과 아이를 내쫓았던 그 거리였다. 그는 흙탕물 튀기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마지막 봄이자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교도소의 독방은 좁고 습했다. 민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서연을 내쫓고 있었지만 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이 철창으로 변해 자신을 가두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서연아, 준우야, 내가 잘못했어.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HJ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이서연 회장이 주재하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단상에 서서 지난 3년가 그룹이 이룬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고 눈빛에는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주주들은 그녀의 발표에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서연은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HA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미혼모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리더라고 극찬했고 HJ그룹의 이미지는 창사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서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는 언제 봐도 장관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훌쩍 자란 내 살배기 아들 준우와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준우는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만큼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고 박 전무와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보육원 방문입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박 전무가 들어와 공손하게 알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액자를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 그리고 박 전무님, 그 사람, 강민호 씨 소식은 들은 게 있나요? 서연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다.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인물에 대한 건조한 호기심뿐이었다. 박 전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좀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도 계속 탈락하고 있어 만기 출소까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보육원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왔다. 서연은 권위적인 회장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준우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저기 별은 왜 저렇게 반짝여서? 여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밤하늘을 가리켰다. 저 별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서 빛나는 거야. 우리 준우도 저 별처럼 언제나 밝고 당당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응,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준우가 해맑게 대답하며 서연의 볼에 뽀뽀를 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아이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민호는 낡은 신문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HJ그룹 이서연 회장,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수상. 사진 속 그녀는 자신이 알던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해 보였다. 민호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신문지를 적셨다. 내가 바보였어. 진짜 보석을 돌멩이인 줄 알고 걷어차 버렸어. 민호의 흐느낌이 좁은 독방을 채웠다. 그는 자신이 쫓던 허상, 즉 돈과 명예가 사실은 서연이라는 존재 안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가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다면 그는 지금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사위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빠로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 대가는 파멸이었다. 교도소의 소등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신문을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다. 그의 앞에는 아직도 9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이 남아 있었다. 출소한다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과 늙고 병든 몸. 그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고독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 속에 갇혀버렸다. 스스로 자초한 겨울이었다. 반면 서연의 저택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를 재우고 나온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수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보란 듯이 더 행복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안녕, 강민호. 그리고 안녕, 나의 아픈 과거여. 서연은 빈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했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이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축배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다시 중요한 회의가 있고 준우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삶은 바쁘지만 충만했고 고단하지만 행복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한 남자는 순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지만, 한 여자는 시련을 딛고 일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 이서연과 강민호. 두 사람의 운명은 그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밤이었다. 비는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을 다져주었다. 서연이 걷는 길 앞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길을 아들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그녀는 HJ그룹의 회장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한 인간 이서연이기 때문이다.